안녕하십니까. 최고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국의 경제와 사회부터 학문과 사상, 그리고 삼국의 문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번째 디딤 영상이죠. 자, 교과서는 3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주제사, 삼국의 경제, 사회,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고구려에서 시행된 진대법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진대법 들어보셨죠? 이 진대법은 춘대추납이라고 하여 아주 먹을 것이 부족한 봄에 국가에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농민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이자를 약간 붙여서 돌려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구려의 진대법은 고국천황대에 시행되었다. 을파소라는 대신이 건의를 하여 시행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왜 백성들을 도와주었을까요? 바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죠. 백성들이 잘 살아야 나라도 튼튼해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삼국의 지배층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삼국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영토도 넓혀나가고 이를 통해서 토지와 노동력을 확보하였다고 하죠. 자, 먼저 이렇게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삼국의 지배층은 조세제도를 마련하여 지금으로 치면 세금이죠.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으로 어떤 것을 거두었을까요? 먼저 이 세금으로 거두기 가장 좋았던 것이 곡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백성들이 생산한 곡물이나, 자, 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포는 무엇입니까? 옷감을 이야기합니다. 옷감이 당시에는 화폐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옷감이 돈처럼 사용이 되었죠.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곡물이나 포를 통해서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특산물까지 국가에서 거두어서 재정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조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왕궁을 짓거나 성, 저수지 등을 건설할 때 15세 이상 남자의 노동력을 징발하였습니다. 이것을 요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5세 이상이면 지금 현재 여러분도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울산에 성을 새로 쌓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징발당해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이 힘들 때를 대비하여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정책도 시행하였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고구려에 진대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백제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또 농업이 발전해야 많은 곡물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이용하는 기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우경이라고 불리죠. 소, 우자, 경작한다는 뜻이죠. 이 소를 이용해서 경작했다는 기록은 신라의 지증왕대에 시작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데 물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저수지를 확보하여 가뭄에 대비하는 등 이 농민 경제를 위한 많은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공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공업은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 물건을 잘 만드는 기술자를 당시에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라의 관청에 장인을 소속시켜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귀족 개인을 위해서 이 장인이 소속되는 경우도 있었죠. 주로 이제 생산품은 무기나 장신구 등이 왕실이나 귀족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특히 기술이 뛰어난 장인 같은 경우는 하급 관등, 즉 낮은 신분의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평민과 노비 출신들이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기록으로 왕실이 있는 수도에는 활발하게 물물 교환을 하는 시장이 형성되었는데요. 신라 같은 경우는 기록이 조금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신라의 수도 경주를 금성이라고 불렀죠. 이 금성에는 5세기 말부터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서 백성들이 물품 매매를 하였으며 6세기 초에는 이런 시장의 질서를 관리 감독하는 관청으로서 동시전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정경제부에서 이 시장 경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한편 왕실과 귀족 같은 경우에는 신라 안에서 구할 수 없는 진귀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대외 무역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의 물품을 수출하기도 하고 해외 물품을 수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무척 활발하게 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서 지금 청동제 12지 신상 추가 나와 있죠. 무게를 재는 추가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물건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판매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35페이지 귀족과 농민의 생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삼국시대의 지배층은 귀족들이죠. 당시 귀족들은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 위에 국가로부터 받은 노급, 시급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경제를 유지하였는데요. 만약에 전쟁을 참여하여 공을 세우면 더 많은 토지와 노비를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재산을 이용하여서 고리대,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고리대를 이용해서 농민에게 땅이나 돈을 빌려주었다가 농민들이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아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귀족들은 노비와 자신의 밑에 있는 농민들을 이용해서 자신은 일을 하지 않고 농민들을 일을 시켜서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땅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 수확물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귀족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귀족과 노비의 모습이 이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발견된 무용총 벽화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세히 좀 볼까요? 이 무용총 고분 벽화를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표시된 사람이 있고 작게 표시된 사람이 있죠. 가장 크게 표시된 사람이 바로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집에 초대된 손님들이죠. 그런데 이 절반도 안 되는 크기로 표현된 이 사람이 바로 시중을 드는 노비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 사람들의 신분이 몸의 크기에 따라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의 신분적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뿐만 아니라 다른 삼국의 귀족들이 매우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외에 드러나는 많은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시대의 대부분의 백성들이었던 농민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좀 나았겠죠. 하지만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귀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조세를 내야 하기도 하고 특산물을 바쳐야 하기도 하죠. 또한 국가의 어떤 토목사업, 성이나 저수지를 짓는 일이 있으면 여기에 동원되기도 하였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로 징발이 됩니다. 당시 16세 이상의 남성들은 군사로 징발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에 농민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토기가 대구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초가지붕에 붉은 판자나 끈으로 이렇게 고정시킨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있는 귀족의 저택, 굉장히 넓고 으리으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고리대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비가 되거나 유랑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노숙자가 되겠죠. 이런 사람으로 몰락하거나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36페이지로 넘어가서 삼국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은 이제 연맹국가 단계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 고대국가로 성장을 하면서 엄격한 위계 질서를 만들어서 국가를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신분제도라는 것이 확립되겠죠. 자, 이 신분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는 당연히 왕족이 있고요. 왕과 왕족, 그 다음 귀족, 그 다음 평민, 그 다음 노비와 같은 천민으로 구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인의 신분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서 태어났는가, 나의 친척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앙 귀족에 대해서 살펴보죠. 중앙 귀족들은 주요 관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에 걸쳐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구려의 지배층은 왕족이 고씨죠. 고주몽에서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씨를 비롯한 오부 출신의 귀족들, 즉 오부족 연맹이었던 고구려가 오부라는 행정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이 오부 출신 귀족들이 지배층이 됩니다. 그 다음 백제와 같은 경우는 부여씨라는 이름의 왕족이죠. 그러니까 성이 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와 백제보다 늦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신라의 귀족회의는 화백회의라고 불렸죠. 이 화백회의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분제도가 바로 골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라의 골품제, 무척 중요하죠. 밑으로 내려가면 활동하기 부분에 골품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료는 당으로 간 설계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계두라는 사람이 굉장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사람을 쓰는데 골품을 따져서 그 족속이 아니면 뛰어난 재주와 공이 있어도 그 한도를 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료 3에서 알 수가 있죠. 자, 자료에 보면은 이 진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계층입니다. 최고 계층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17등급 중에서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6두풍 같은 경우는 6등급인 아창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5두품은 10등급인 대나마, 4두품 같은 경우에는 12등급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한탄을 하면서 이 설계두라는 사람은 다른 나라로 가버리죠. 바로 가까운 당나라. 이 당나라는 사실 외국인도 과거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합격을 하면 당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나라의 관리가 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또 최치원 선생이 있죠. 뿐만 아니라 골품에 따라서 집 크기와 방의 길이와 폭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료 1에 나온 설계두가 왜 당으로 갔습니까?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골품제를 가지고 있었던 신라가 신분에 따라서 정치적 진출을 제한하고 사회생활도 규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한 설계두는 떠난 것이죠. 자, 2번 설계두가 신라 사회에서 느꼈을 차별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까 보았듯이 고위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고 신분에 따라서 집 크기, 담장의 높이, 수레의 크기, 심지어 노비와 가축의 수까지 일일이 제한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의 골품제는 신분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없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삼국시대의 평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평민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각종 조세,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고 부담이 커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곡식과 삼배를 납부하면서 조세를 감당해야 했고 15세 이상의 남자는 군역,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이죠. 군역을 담당해야 하고 국가적인 토목사업, 요역까지 담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하층인인 천민은 대부분 노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포로나 법을 어긴 자들은 노비가 되었고 심지어 평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비는 고대 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매가 되거나 교환의 대상이기도 했죠. 즉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